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1958년) 미당 서정주는 현대문학 11호의 신의 시인 하나를 추천한다. 지성을 서구적 기질에 의해 흉내낼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속에서 귀하고 중요한 지성의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고평하면서 말이다. 놀랍게도 이 지성의 주인공은 약관의 나이 곧 20살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가 바로 황동규다.
황동규는 1938년 평안남도에서 본인은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고등학생 시절 클래식 음악에 빠져 작곡가를 꿈꾸다가 청음은 뛰어나나 발성에 자신이 없다는 성악가라면 모를까 아무튼 이해 못할 이유로 그 꿈을 접고 그 대신 문학의 뜻을 두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 문단의 편에 선 운명이랄까. 그의 이 기이한 선택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사실 즐거운 편지는 고3 시절 짝사랑하던 1살 연상의 여대생에게 바친 시로 고등학교 졸업 때 교지에 실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듬해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대 문학부의 수석으로 입학한다. 물론 이런 사실이 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공부 잘한다고 좋은 시인도 아니며 저러한 이력은 아무나 흉내낼 일도 아니다. 다만 공부 때문에 게임을 또는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안타까워 굳이 밝혀둘 따름이다. 황동규의 등단작 즐거운 편지는 이처럼 비록 18살짜리 애송이가 쓴 시이지만 국민의 애송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조숙하다. 먼저 일연을 보라. 단 하나의 제법 긴 호흡에 아주 일상적인 어휘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시를 이룬다. 그러나 산문처럼 늘어지지 않고 시상의 전개와 호흡의 흐름이 적당한 긴장을 이루면서도 잔잔하고 부드럽게 이어진다. 능숙하다. 그냥 읽다 보면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그저 뭔가 있어 보이는 그 분위기. 여기에 많은 이들이 홀려 이 시를 자기의 연애시나 애송시로 삼았으리라. 허나 잘 읽어보면 만만찮다. 물론 굳이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몰라도 짝사랑의 시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대의 앞에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아도 언젠가 한번 불러보리라는 희구를 드러내는 것만 보아도 그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이 시에서 화자는 뒤로 물러서 있지만 은근히 그 사랑의 위력을 과시한다. 빤한 듯한데 빤하지 않은 연애시로서 이 시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잘 보면 비밀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는 데 있다. 내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매일같이 변함없이 일어나서 사소해 보일 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굉장한 일이 또 있을까? 오늘 해가 지지 않으면, 오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그 엄청난 일이 그것도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것은 실로 경이라고 해야 옳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화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다. 등 뒤에 서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비치지 못한 처지이지만 그대에게 은근히 그러나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다. 내 사소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지 않은가? 다만 늘 그대 뒤에 있기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게 늘 그대 앉은 배경에 있기에 그대가 몰라줄 뿐. 하지만 그대여, 그대가 찾는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굉장한 사랑을 찾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 당신은 장동건이나 이민호를 꿈꿀 수 있다. 당신은 고소영이나 수지를 꿈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진정 어려운 일에 부닥쳐 한없는 괴로움에 빠질 때, 그때 그대를 도울 사람, 그대가 의지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극점에 빛나는 오로라도 대양을 뒤집는 태풍도 아니다. 당신이 온전히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해질녘 노을, 당신의 땀을 닦아주는 바람일 게다. 당신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그대의 등 뒤에서 벗어나 그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대를 불러버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을 지켜온 자인이 말이다. 그대여, 그때 가거들랑 나를 인정하고 내게 의지하라. 나처럼 당신을 오랫동안 조용히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기다린 자가 있던가? 지금 사소해 보이는 내 존재가 과연 그때도 사소할 것이냐? 나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 당신을 지키는 그대 등 뒤의 사람인 것이다.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 아닌 게 아니라 편지의 환유가 아내 정인에게 이 시를 읽어준 것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른다. 무릇 신기한 것과 신비한 것은 다르다. 몸통이 잘리고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은 신기하지만 신비하지는 않다. 그런다고 사람의 상처 하나 고친 적이 마술은 없다. 반면에 자연, 우주, 생명 같은 것은 신비한 일이지 신기하다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경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기에 홀려 신비를 잇는다. 마치 마술에 홀려 현실을 잇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가짜 가치에 홀려 우리는 진짜를 잊고 산다. 말하자면 신비하지만 사소해서 그 가치를 몰라주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게다. 그런 의미에서 박 시장 같은 남편도 최진실 같은 아내에게 이 시를 빌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사랑이 갖는 가치를 은근히 과시하고 맹세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배경이 되어준 자여야만 하는 법.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니 아내가 그 위대하고 사소한 남편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남편이 아내더러 오랫동안 사소함으로 그대를 지켜왔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아내를 짝사랑할 수야 없지 않은가? 물론 시를 자기 것으로 삼는데 응원을 하면 했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는 짝사랑에 더 잘 어울리는 수줍고 소박하고 자신 없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비치고 싶지만은 않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도 드러내 보이고 싶고 기회를 얻고자 눈길도 끌고 싶은 짝사랑을 고백하는 이의 이중적인 마음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이다. 그런데 자칫 통속으로 흐를 수 있는 시의 표정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연의 존재다. 이연의 첫머리, 시가 본래 진실을 담는 그릇일 터인데 굳이 진실로란 말을 연거푸 반복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라니. 그것은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어법이 아니던가. 한데 그만큼 진실이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얘기란 뜻도 된다. 도대체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기에 이러는 걸까? 그가 밝히고자 한 것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내가 왜 그대를 사랑하는 줄 아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기에 아름답기 때문이라거나 운명 같기 때문이라거나 뭐 그런 것이어야 할 텐데 그의 답은 엉뚱하게까지 들린다.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라고 말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한없는 기다림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니.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동어 반복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유도 없는 게 진실이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를 넘어 그 사랑을 아예 기다림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 사랑과 기다림을 맞바꾸었노라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 대신 기다림을 택했노라고. 내가 만일 사랑을 택했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텐데 나는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노라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택하느라 기다림을 버린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 사랑을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그는 사랑을 기다림과 맞바꾸었지 사랑을 맹목이나 욕정이나 소유나 조급함과 바꾸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사랑, 뜨겁다 식어지는 그런 사랑 버리고, 아니 그런 사랑과 기다림을 맞바꾸었으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러한 사랑의 진정성이 있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의 배경처럼 그대를 따라다니고 기다려왔지만 스토커와는 거리가 멀 수 있었던 게다. 사랑을 기다림과 맞바꾸다니.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이 또 있을까? 그러나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문장의 시제를 눈여겨보라. 그토록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과거다. 그리고 현재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칠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그 미래의 순간에 내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할까? 화자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랑을 현재화하지만은 않는다. 그는 시간의 카테고리 속에 사랑을 위치시킨다. 그러고 바라보면 사랑인들 아니 멈출 리 없다. 그것이 올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칠 사랑을 고백한다니 연애시로서는 당혹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짝사랑의 상대에게 연애시를 바치면서 이런 문구를 넣는 의도는 자신의 성숙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에 다름없다. 이 시의 대상이 연상의 여인이었다는 것은 그래서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자각이 과시용 거짓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인의 회상을 빌리면 처음에는 김소월이나 한용운 위의 연애시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은 선택이고 중간에 그칠 수도 있고 멈췄다가 또다시 다르게 시작될 수도 있고 정으로 바뀌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걸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이다. 고등학생이 말이다. 그런 조숙과 작약이 없었으면 이 시는 세련된 연애시 이상의 수준을 넘기가 어려웠으리라. 열정으로 넘쳐 제어하기 힘들게 일수인 기쁜 우리 젊은 날. 황동규는 사랑을 순간의 감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연속성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이 시를 사적인 경지에서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칠 것이다. 눈도 그치고 그러다 다시 퍼붓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다르랴. 다만 그때 그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따름이다. 사랑이 이토록 열렬한 사랑이 그칠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기다림의 순정성만 있다면 떳떳할 수 있다. 반드시 그칠 줄 확신하는 것만큼 지금 그대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일. 그래서 나는 지금 그대에게 이 사랑을 고백한다. 기다리겠노라고.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는 즐거운 편지가 되는 것이다.